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라 불리는 머슴 삼돌이가 살았습니다. 머슴 삼돌이는 가을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와 같이 일하는 주인집 마당을 쓸지요. 그의 넓은 어깨와 투박한 손은 힘이 넘쳐 보였으나 얼굴은 늘 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주인집 마당을 깨끗이 쓸고 난 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그는 문득 우물 옆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하여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꽃은 열을 내리는 데 쓰인다 하셨지. 그때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노인 머슴 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삼돌아, 내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더냐. 사람들은 널 바보 삼돌이라 부르지만 내 눈에 너는 바보 같지가 않구나. 아이고, 만복 어르신.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뿐이옵니다. 이 삼돌이는 그저 힘쓰는 일밖에 모르지요. 삼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삼돌이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놀렸지요. 바보 삼돌이. 물동이 또 엎지르고 말 거야. 삼돌이는 아이들의 놀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삼돌리의 그런 표정에 아이들은 더욱 즐거워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들. 오늘은 엎지르지 않아 구경거리가 없을 것인데 어떡하냐. 그의 말에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삼돌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를 조심스레 부엌으로 날랐지요. 하루 일을 마친 삼돌이는 자신의 잠자리에 앉아 품속에서 비단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약초가 담겨 있었지요.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살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이 약초들처럼 언젠가는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는 약초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고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그리움을 아는 채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돌이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으로 두레박을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이리 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춘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순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춘하에게 다가갔지요. 춘하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일찍 나오셨어?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요. 오라버니가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춘하는 말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삼돌이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놀란 삼돌이가 뒷걸음치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요. 그 바람에 물동이 물이 춘하의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오이다. 춘하 아가씨. 춘하는 놀란 듯했으나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삼돌리의 소매를 살짝 잡았지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면 어머니께 꾸중 들을 거예요. 저기 창고에 가서 옷을 좀 말려야겠어요. 오라버니도 같이 가요. 삼돌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춘하를 따라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춘하는 갑자기 삼돌이에게 덥석 안겼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앞가슴이 삼돌리의 가슴에 물컹 닿았지요. 깜짝 놀란 삼돌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러지 마시오. 사람들이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이곳은 우리밖에 없으니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삼돌이 오라버니, 내가 오라버니를 얼마나.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삼돌이의 주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삼돌이는 순발력 있게 창고 한쪽에 쌓인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주인 어른, 아침 일찍 쌀가마니를 정리하고 있었소이다. 그래. 근데 춘하, 너는 여기서 뭐 하느냐? 아,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옷이 젖어서 잠시 말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돌이 오라버니가 일하고 있었네요.
삼돌리의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삼돌이는 쌀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며 자연스럽게 쌀가마를 옮겼지요. 춘화, 너는 어서 집에 가거라. 춘하는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삼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쌀가마니를 옮겼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삼돌이는 낫을 들고 논에서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노인 머슴 만복이 다가와 말했지요. 삼돌아,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녹초가 되고 말 것이야. 만복 어르신, 일하시다 쉬러 오셨습니까? 삼돌이는 낫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만복은 삼돌이 옆에 앉으며 물통을 건넸지요. 삼돌아, 내가 춘화 아가씨와 창고에 있는 걸 누가 봤다더구나. 조심하거라. 신분이 다른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게 없느니라. 만복의 말에 삼돌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다른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법이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삼돌이는 불현듯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어머님이 그리웠을까요? 삼돌이는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보며 어머님을 그리워하였지요. 그 주머니는 뭐야? 어르신,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초에 대해 참 많이 아셨지요? 노인 머슴 만복은 주머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궁중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냐. 내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나 보구나. 제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궁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약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겐 이 주머니만 남았습니다. 만복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습니다. 만복은 삼돌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 어머니는 아마궁에서 의녀였을 게다. 그의 지식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 언젠가 너도 내 재능을 쓸 날이 올 것이다. 삼돌이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셨을 때 어머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약초를 말리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픈 이웃을 돌봐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삼돌리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삼돌이가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춘하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자고 있어요? 삼돌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화 아가씨. 이 밤중에 웬일이요?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춘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삼돌이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괜찮아요. 모두 잠들었어요. 오라버니, 나 오라버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삼돌이에게 벼락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삼돌이를 눕히고 올라탄 춘하는 삼돌이의 옷고름을 풀려 했지요. 깜짝 놀란 삼돌이는 당황하여 얼른 일어났습니다. 춘화 아가씨, 이러지 마시오.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이요. 아가씨와 나는 신분부터 다르오. 춘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오라버니는 내가 싫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오. 아가씨는 훌륭한 분이시지요. 하지만 나는 그저 남의 집머슴일 뿐 아가씨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춘하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요. 내가 바보같이 오라버니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다니. 춘하는 획 돌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돌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미안하오.
춘화 아가씨.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지요. 삼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삼돌이는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점심 가져왔어요. 월화가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월화 아가씨, 이게 웬일이요? 저를 위해 도시락을 다 가져오셨어. 네, 오라버니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제가 직접 만든 부침과 반찬이에요. 월화는 수줍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삼돌이는 고마운 마음에 도시락을 받았지요. 고맙소이다. 월화 아가씨. 이렇게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다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판 너머에서 춘하가 냅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분노로 가득 차 보였지요. 월화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찾으셔. 얼른 가봐. 춘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화와 삼돌이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언니, 나는 그저 삼돌이 오라버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뿐이야. 그래.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삼돌이 오라버니에게 관심 있다고 놀리더니 이제는 내가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돌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두 자매 사이에 끼어들었지요.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월화 아가씨는 그저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뿐이니. 춘하는 갑자기 월화의 도시락을 낚아채려 했고 월화는 피하려다 손가락을 돌에 긁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붉은 피가 월화의 하얀 손가락에서 흘렀지요. 아야. 내 손가락에서 피나. 삼돌이는 즉시 월화의 손을 잡고 살펴보았습니다. 깊게 파였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삼돌이는 주변의 풀잎을 살피더니 특이한 모양의 잎을 몇 장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월화의 상처에 발랐지요. 이 잎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월화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하도 잠시 자신의 분노를 잊은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지요. 정말 신기해요. 벌써 아픔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약초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는군요. 그 말에 삼돌이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억할 뿐이요. 이제 두 분은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 주인 어른이 보시면 저도 곤란해질 테니. 춘하와 월화가 돌아가고 삼돌이는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삼돌이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부자 양반 중 하나인 정씨 부인의 기와집을 찾았지요. 그는 어깨에 무거운 곡식 자루를 메고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보내신 곡식 가져왔소. 대문이 열리고 나이든 하녀가 나와 삼돌이를 안뜰로 안내했습니다. 삼돌이는 어색한 걸음으로 하녀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안뜰에서는 한 여인이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지만 무척 우아했지요. 마님, 김씨가 보낸 곡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이 고개를 들어 삼돌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왔느냐? 어서 내려놓게. 예, 마님.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저기 창고 앞에 두게. 그리고 저 항아리도 좀 옮겨주겠나? 하녀들이 들지 못해 며칠째 그대로라네. 예, 마님. 삼돌이는 곡식 자루를 내려놓은 후 정씨 부인이 가리킨 커다란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두세 명이 들어야 할 크기였지만 삼돌이는 쉽게 들어 올렸지요.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삼돌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대단한 힘이로구나. 수고했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아니옵니다. 마님.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이. 괜찮네. 어서 이리 오게. 삼돌이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정씨 부인을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격식 있는 분위기가 무척 어색했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삼돌이라 하옵니다. 마님. 과부 정씨는 차를 내오게 한 후 삼돌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면서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요. 손에 상처가 났구나. 잠시만 기다리게. 정씨는 작은 상자에서 약을 꺼내 삼돌이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하얗고 무척 부드러웠지요. 이것은 금자나와 당귀를 섞은 약이지요. 과부 정씨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대가 어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어머니는 약초에 대해 많이 아셨지요? 흥미롭구나. 이제 보니 단순한 머슴은 아닌 것 같은데? 정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삼돌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차를 권했지요. 삼돌이는 수줍게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삼돌이 눈에 멀리서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듯하였지요. 그럼 다음에도 심부름이 있으면 자네가 오게나. 정씨 부인도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의식했는지 삼돌리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머슴 삼돌이는 다시 정씨 가문의 기와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아닌 정씨가 비단 심부름으로 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지요. 삼돌이라고 하옵니다. 마님께서 부르셨다 하여 왔지요. 문이 열리고 나이든 하녀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삼돌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마님께서 사랑채에서 기다리신다. 이리 들어오너라. 삼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하녀를 따라갔습니다. 과부 정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삼돌리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이리 앉게. 마님께서 비단 심부름을 시킬 게 있다 들었사옵니다. 정씨는 손짓으로 하녀를 물러가게 한 후 삼돌이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지요. 사실 비단은 핑계였네. 그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네. 삼돌이는 당황해하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고운 도자기 잔과 너무 대비되었지요. 그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어머니는 궁에서 일하셨다 하더이다. 약초 다루는 일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 말에 갑자기 정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돌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지요. 의녀셨던 것이로구나. 그녀의 지식이 자네에게 이어진 것이야. 정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슬픔에 잠긴 듯하였지요. 나는 이 집에 갇혀 지낸 지 오래되었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가에서는 나를 감시하듯 지켜보지. 때로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삼돌이는 정씨마님의 말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진심 어린 동정심도 느껴졌지요. 떵떵거리며 걱정 하나 없이 살 것 같은 양반애들도 힘든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사옵니다. 약초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마님의 마음속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옵니다. 정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돌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그리고 삼돌이 손을 자신의 가슴팍 깊은 곳으로 끌었습니다. 내가 이곳이 많이 아프다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해. 삼돌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지만 슬퍼하는 정씨 부인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마님, 힘내십시오.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대는 정말 맑은 영혼을 가졌구나. 그대가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정씨 부인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삼돌이의 손을 이번에는 자신의 아래쪽 골짜기로 끌고 갔지요. 삼돌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삼돌이는 후다닥 손을 뺐고 정씨는 재빨리 삼돌이에게서 떨어졌지요. 잠시 후 나이든 하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탕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네는 다음에 또 오게. 삼돌이는 서둘러 정씨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삼돌이는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다가와 말했지요. 삼돌이 아저씨, 월화 누나가 오늘 해 진력해 곡식 창고로 나오래요. 약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월화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삼돌이를 맞았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약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 하셨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월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지요. 사실 약초 이야기는 핑계였어요. 오라버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삼돌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월화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아가씨, 그러지 마시오.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이요. 나는 오라버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남들은 오라버니를 바보라 부르지만 나는 오라버니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언니 춘하가 들어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월화야, 너 정말 1억이야? 월화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돌이는 당황한 채 두 자매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춘화 아가씨, 오해하지 마시오. 월화 아가씨는 그저 약초에 대해 물어보려 했을 뿐이요. 거짓말 마. 내가 다 들었어. 월화가 널 좋아한다고 했잖아.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향해 항변했지요. 언니, 왜 날 뒤따라다니는 거야? 이건 내 일이야. 그 말에 언니 춘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언니 춘하는 동생 월화의 멱살을 잡고 죽기 살기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지요.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제발. 이러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두 자매는 싸움을 멈추고 숨죽인 채 조용히 바깥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바깥에서 누군가 창고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매일 저녁 창고를 잠그는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갇혔잖아.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고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밤새 여기 갇히게 됐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오라버니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지금은 다투실 때가 아니라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소. 삼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빗장이 잠긴 창고는 나갈 틈조차 없었지요. 이렇게 된 이상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소이다. 다행히 곡식 자루가 많으니 그 위에서 눈을 붙이면 될 것이오. 춘하와 월화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는 휘파람 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렇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곡식 창고에서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이 열리고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두 자매는 냅다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인 앞에 섰지요. 아니, 삼돌아. 어찌 처녀들과 창고에서 밤을 보냈느냐?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 어쩌려고 그런 것이야. 주인 어른, 이것은 오해요입니다. 주인은 삼돌리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게 하나 없다. 마을 어른이신 최참판 댁의 일손이 필요하다 했으니 오늘부터 그곳에서 일하거라. 삼돌이는 서글픈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최참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푸른 기와, 정교한 단청이 그 위엄을 더했지요. 삼돌이는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섰습니다. 김씨 어른의 소개로 온 삼돌이라고 하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이든 하인이 삼돌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70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내가 삼돌이냐? 김씨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그렇게 착하고 힘이 세다고. 예, 그저 농사일은 잘하옵니다. 참판 최영감은 삼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시험해 보려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요. 우선 저 뒤뜰의 돌들을 모두 옮겨라. 그리고 우물가의 큰 항아리도 혼자 옮겨보아라. 삼돌이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기 힘든 큰 돌을 쉽게 옮겼고 두 사람이 겨우 드는 항아리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지요. 최참판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친 삼돌이를 최참판이 사랑채로 불렀지요. 삼돌이는 긴장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힘은 장사가 따로 없을 정도다. 하지만 나는 내게 궁금한 게 따로 있다. 다른 궁금한 것이라뇨. 최참판은 삼돌리의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가 살짝 보이는 것을 지팡이로 가리켰지요. 그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냐? 삼돌이는 놀라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 보였지요. 예,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옵니다. 참 흥미롭구나. 이것은 왕실에서 쓰는 주머니인데 어찌 내 어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머니는 궁에서 의녀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지요. 그리고 제게도 약초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랬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도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을 터. 최참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삼돌이를 보며 말했지요. 내가 요즘 다리가 아프다. 어떤 약초가 좋을지 아느냐? 삼돌이는 비단 약초 주머니 속에서 단기와 독화를 꺼냈습니다. 이 당귀와 독활은 다리 통증에 좋사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뿌리는 혈액순환을 돕지요. 최참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의원들을 통해 당귀와 독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머슴으로 들어온 삼돌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힘쓰는 일뿐만 아니라 내 약재 다리는 일도 해보거라. 내 어미가 궁에서 의녀였다면 내게도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 터. 알겠습니다요. 영감마님. 그렇게 삼돌이가 최참판 집에서 일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그의 넓은 등줄기에서는 땀이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삼돌씨, 물 한 사발 가져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하녀 부인은 물그릇을 들고 삼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24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부인은 삼돌이에게 물을 건네며 일부러 손을 스쳤습니다. 고맙소이다. 삼돌 씨는 힘이 정말 세네요. 엊그제 혼자서 큰 돌을 옮기는 걸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삼돌리의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삼돌이는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그저 타고난 체격 덕분이요. 별것 아니지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호호, 이따 저녁에 뒤뜰에서 만나요? 삼돌 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 재밌는 이야기를 어찌 저녁에, 그것도 뒤뜰에서 만나는 것이오. 아, 그야 그 시간이 일 끝나고 가장 좋은 장소니까 그런 것이 아니오. 삼돌이는 하녀 부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뒤뜰로 가서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비는 살을 애는 듯했지요. 머슴 삼돌이는 최참판 집에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삿갓을 고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삼돌이는 마을 어귀의 작은 다리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이 없자 삼돌이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 무언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는 즉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는 거지 처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그녀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무척 창백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녀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고열이구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망설임 없이 삼돌이는 거지 처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삼돌이는 거지 처녀를 등에 업고 비를 뚫고 달렸지요. 비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진흙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거지 처녀를 비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었지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도착할 것이오. 거지 처녀는 의식 없이 삼돌이의 등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더 빨리 달렸지요. 달리면서도 삼돌이는 오로지 거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침내 삼돌이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지 처녀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잠자리에 눕혔지요. 그리고 삼돌이는 처녀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삼돌이의 손이 왠지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하오. 처자. 본의 아니게. 어쩔 수가 없구려. 그 순간 그녀의 알몸이 불쑥 드러났습니다. 거지 처녀의 속살은 겉모습과 다르게 무척 희고 고왔지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삼돌이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거지 처녀의 젖은 옷을 마저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열이 너무 높아. 삼돌이는 깨끗한 천을 찾아 물에 적셔 거지 처녀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밤새 거지 처녀 곁을 지키며 열이 오를 때마다 찬물로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삼돌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여인의 알몸을 처음 본 삼돌이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 줄 몰랐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내 반드시 살려드리리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약초로 삼돌이는 자신의 약초 주머니에서 몇 가지 약재를 꺼내 조심스럽게 숯불에 달였습니다. 약초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지요. 이 약은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 데 좋다 하셨지. 그는 거지 처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약을 먹였습니다. 처녀는 무의식 중에도 약을 삼켰지요. 거지 처녀가 약을 삼키자 삼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낮에 최참판집의 일을 마치자마자 급히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지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었지요. 처자, 좀 어떠시오? 거지 처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열은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삼돌이는 다시 약을 다려 처녀에게 먹였지요. 그는 밤새 처녀의 열이 오를 때마다 찬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거지 처녀가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치곤 하였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아버지, 위험해. 도망쳐요. 괜찮소.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시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처녀의 부드러운 손이 너무 대조적이었지요. 삼돌이가 손을 꼭 잡아주니 처녀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거지 처녀의 열이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지요. 삼돌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처녀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요. 그리고 그날 새벽, 처녀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죠? 나는 삼돌이고, 이곳은 내 집이요. 다리 밑에서 쓰러진 처자를 발견해 데려왔소. 거지 처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약탕기와 약초들, 그리고 찬물 수건 등 자신을 간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제가 며칠 동안이나 누워 있었나요? 사흘이요. 사흘 동안 열이 많이 높았었소이다. 거지 처녀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나를 간호해 주셨나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초를 다려드렸소. 거지 처녀는 감동한 눈빛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고맙습니다. 삼돌 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삼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거지 처녀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거지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려. 참 고운 이름이요. 기력이 돌아오려면 잘 먹어야 하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얼른 죽을 쑤어 오겠소. 삼돌이는 거지 처녀에게 죽을 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팠던지 거지 처녀는 두 그릇을 깨끗이 비웠지요. 그리고 죽을 다 먹은 거지 처녀가 삼돌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허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약초를 직접 다린 것으로 보아 약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내 어머니는 궁중에서 일하던 의녀셨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많은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절 살려낼 수 있었군요. 정말 포졸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포교윤호는 그를 흘겨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매일 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내 머리는 언제쯤 좀 자랄 것이냐. 머리카락은 매일 자라는데 머릿속은 자라지 않는다네. 하하. 포교윤호는 강만복을 창고로 끌고 가 빗자루를 던져 주었습니다. 강만복은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지요. 이런 놈을 보았나. 빗자루도 제대로 못 드는구나. 포교윤호는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똑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윤 포졸님. 만복이는 바보지만 윤 포졸님은 참 똑똑하구려. 나중에 큰 인물이 되시겠소. 포교윤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만복은 그가 사라지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작은 종이를 꺼냈지요. 그곳에는 박사또의 뇌물 액수와 날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그날 오후 정원에서 사또 부인 김희재가 관사 안쪽 연못과 정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세 나이에 쉰이 넘은 박사또의 후처가 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가녀린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머슴 강만복은 정원 한쪽에서 잡초를 뽑으며 몰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저 머슴은 어찌 그리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풀만 뽑고 있느냐? 마님의 말에 하녀 금단은 강만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 날카로웠지요. 바보 만보가 뭘 그리 넋 놓고 있느냐? 마님께서 물으시니 어서 일이나 제대로 똑바로 하거라. 저기 연못에 물고기가 너무 예뻐 구경했소. 물고기도 예쁘고 마님도 예쁘고. 그 말에 금단이 깜짝 놀라 만복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 부인 김희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요. 강만복은 뻘쭘에 폼 잡고 나무에 기대다가 균형을 잃고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만복이가 물에 빠졌어. 그 모습을 보고 사또 부인 김희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머슴이구나. 금단아, 저 사람 옷이 다 젖었으니 마른 옷을 가져다 주렴. 머슴 강만복은 물에서 나와 머리카락에서 물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강만복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녀 금단이 강만복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지 내 곧 알아내고 말 테다. 강만복은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바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의구심이 드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만복이 어느 순간부터 사또 부인이 있는 곳에서 종종 나타나곤 하였지요. 그런데 마님은 그런 강만복을 보며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지만 순진해 보였고 뭔가 모를 매력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강만복만 나타나면 아닌 척하면서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이 평소와 달리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포졸들이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지요. 머슴 강만복은 관아의 마당을 쓸다가 그 소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 비켜라. 검은 도적의 두목이 오신다. 쇠사슬 소리와 함께 두목 강철산이 포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로 온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위엄이 넘쳐났지요. 강만복은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 왔구려. 그 사람이 누구요? 멍청한 놈. 저자가 바로 악명 높은 검은 도적의 두목이다. 사또께서 친히 잡으신 거야. 사또 박지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포졸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을 세운 자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번 검은 도적 두목 체포로 내가 조정해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도적놈을 굶기지 말고 잘 먹여라. 한양으로 압송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 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 강만복은 두목의 눈과 마주치자 알 수 없는 눈빛을 하였습니다. 두목 강철산도 잠시 강만복을 보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날 정오, 강만복은 점심을 핑계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감옥 창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포교 윤호가 그를 막았지요. 이 바보 같은 놈. 여기서 뭐 하느냐? 죄인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이고, 나리. 이놈은 그저 사또께서 검은 도적에게 잘 먹이라 해서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요. 그 틈에 검은 두목 강철사는 강만복을 향해 눈짓했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을 전했지요. 먹을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나리. 강만복은 엉금엉금 기어가며 도망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교윤호는 강만복의 뒷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강만복은 잡혀온 두목 강철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강만복은 바보 머슴으로 위장하여 관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관아에서 나온 강만복은 사또가 자리를 비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또가 관아를 비운 틈을 타 서재에 몰래 들어와 청소를 핑계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한 그는 재빨리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만복은 서둘러 문서를 도로 넣어놓고 바보 행세로 돌아가 책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고, 마님. 만복이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요. 김희재는 강만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어제는 연못에서, 오늘은 서재에서 만나다니. 마님, 만복이는 그저 바보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요. 그리고 마님이 워낙 고와서 자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말에 사또 부인 김희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지요. 꽃은 지고 새는 놀라 울고 물은 흘러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시의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느냐? 산은 푸르고 달은 매일 밤 떠오르네? 강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또 부인이 읊은 시구를 이어서 말해버렸지요. 그 순간 김희재의 눈이 커졌고 강만복은 황급히 바보 행세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만복이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읊으시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요. 그래서 그만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구먼요. 만복이는 그를 모르옵니다요. 김희재는 천천히 일어나 강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저녁 바람에 실려왔지요. 내가 바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 넌 누구냐? 갑자기 강만복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니.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할 뿐입니다. 그 말에 사또 부인 김희재도 뭔가 공감이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지요. 그녀도 매일 밤 사또에게 학대를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란다. 매일 밤 박 사또의 학대를 견뎌내야만 하지? 내 삶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통과 상처뿐이란다. 강만복은 갑작스러운 김희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소매가 살짝 거치며 드러난 푸른 멍 자국이 달빛에 선명했습니다. 강만복은 김희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와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었지요. 어느덧 사또 부인 김희재는 강만복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김희재를 연모하고 있었지요. 마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 한다면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박사또는 잔인하고 권력이 있어? 그가 의심하면 내 목숨은 없다. 마님, 언젠가는 마님을 이 고통에서 구해드릴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김희재는 놀란 눈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박사또의 학대 속에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부인 김희재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금단아,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겠사옵니다. 금단이 방구석을 살피는 순간 검은 독사가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박사또가 애지중지하던 독사였지요. 김희재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박사또의 독사로구나. 어찌 나왔단 말이냐? 독사는 김희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금단은 재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지요.
마님이 위험하십니다. 독사가 풀려났어요. 그때 머슴 강만복이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주저없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마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강만복은 놀라운 속도로 독사에게 다가가 맨손으로 독사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련된 무사의 움직임이었지요. 그는 재빨리 바보 행세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의 날렵한 몸놀림은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단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오후 박사또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내 귀한 독사를 이런 식으로 다루었느냐? 누가 풀어놓았느냐? 박사또가 돌아와 독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제 실수로 나온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강만복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바보가. 의외로구나. 박사또는 독사를 살피며 상처가 없자 안심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희재는 강만복에게 손수건 한 장을 몰래 주었지요. 그런데 손수건에는 증인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강만복은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자신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지요. 누구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금단이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강만복에게 다가왔지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당신이 두목 강철산의 동생임을 알고 있어. 그 말에 강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믿고 그리 말하는 것이오? 오늘 독사 사건은 내가 꾸민 것이오. 당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강만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녀 금단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숨겨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내게 무슨 용건이오? 나는 오래전에 강철산 두목께서 이곳에 심어놓은 정보원이오. 두목의 지시를 전하러 왔소. 박사또를 암살하라는 명령이오. 그리고 두목의 탈출 계획도 있소. 갑자기 강만복의 얼굴에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는 김희재의 손수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지요. 박사또를 암살하면 이 저택의 모든 사람이 의심받게 될 것이오. 마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금단은 강만복을 의아한 눈으로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신은 김희재 마님에게 마음이 가 있군요. 하지만 잊지 마시오. 우리의 목적은 복수요. 박사또는 당신과 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죽게 되었소? 그는 10년 전 남쪽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소. 그리고 그 공로로 지금의 지위를 얻었지요. 그때 당신과 나의 부모님도 함께 희생되셨소. 알겠소. 내 형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명령을 따르겠지만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단순한 암살이 아닌 박사또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이요. 금단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일단 그리 전하겠소? 조심하시오. 다음 날 오후 붉은 노을이 물들 때 부인 김희재는 책을 들고 정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강만복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지요. 오늘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쳤소. 그렇소. 바보 행세한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소.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머지않아 사또에게서 해방되는 날이 꼭 올 것이오. 그 말에 김희재는 두 눈이 또 촉촉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강만복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었지요. 강만복은 김희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시오, 부인.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가 오는 것 같소? 강만복은 재빨리 바보 행세로 돌아가 시집을 거꾸로 들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너, 강만복,
잠시 나를 따라오라. 포교윤호는 강만복을 데리고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으나 사또 부인과 어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아이고, 포졸님. 만복이는 그저 마님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사옵니다. 윤호는 강만복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나도 박사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무모한 짓을 벌인다면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관아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대청마루 앞에는 부인 김희재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네가 그 천한 머슴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부인 김희재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천한 머슴과 내통하겠습니까? 그는 글도 모르는 바보에 불과하옵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그와 자주 만났느냐? 사또는 부인 김희재를 죄인 취급하면서 호되게 취조를 하였지요. 머슴 강만복은 기둥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아이고, 나리. 만복이는 그저 바보일 뿐이옵니다. 마님께서 만복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소이다. 박사또는 분노하여 회초리로 강만복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강만복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바보 행세를 유지했지요. 네가 검은 도적과 관련이 있다 들었다. 사실이냐? 도적이라니요. 만복이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만복이는 바보라서 도적질은 못하옵니다. 고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만복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바보 행세를 유지했지요. 박사또는 마침내 지쳐 고문실을 나갔습니다. 포교 윤호가 조용히 고문실로 들어와 강만복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왜 계속 버티는 것이냐? 내가 바보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머슴 강만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포졸, 당신은 이 관아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았소. 윤호는 놀란 눈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상황을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소.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히지 않소. 포교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강만복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내가 바보 행세를 하면서 관아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이구나. 포교 윤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는 너를 다시 신문할 것이다. 그는 내가 검은 도적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그리고 그는 김희재 마님을 없애려 한다. 그 말에 강만복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를 구해야 하오. 제발 도와주시오, 윤포졸. 그런데 그때 하녀 금단이 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포졸,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급한 일이 있다 하시니 어서 가보시지요. 그래, 알겠다. 윤호가 고문실을 나가자마자 금단은 재빨리 강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지요. 강만복, 정신 좀 드시오. 금단은 재빨리 강만복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김희재 마님은 당신을 끝까지 지켰소.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 마님이 위험하오. 박사또가 그녀를 독살하려 한다 했소.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것이오. 강만복은 고통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내 형은 어떻게 되었소? 강철산 두목은 아직 감옥에 계시오. 하지만 탈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소. 두 사람은 관아의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금단은 강만복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교윤호가 통로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시오. 그리고 박사또는 수일 내로 김희재 마님을 독살할 것이오. 어찌 그런 일을? 그녀는 자신의 아내인데. 박사또는 김희재 마님이 너와 내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첫 부인도 비슷한 이유로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지. 강만복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포교윤호는 다시 관하로 돌아가고 금단은 만복을 부축하여 일단 은신처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때마침 두목 강철산도 은신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형을 보자 달려가 안았지요. 형? 무사했군요. 동생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복수할 시간이다. 박사또의 목을 내 손으로 베어야겠다. 그 말에 강만복은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력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자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자들과 한패다. 어찌 그를 살려둘 수 있느냐? 형,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강철사는 동생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무척 복잡해 보였지요.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통할까? 제 기억력을 믿으십시오. 형 그리고 김희재 부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녀가 위험합니다. 그날 밤 사또의 저택 담장 아래 머슴 강만복과 금단이 조심스럽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철산 두목이 없어진 것 때문에 관아가 난리가 난 것 같소. 이 틈에 김희재 마님을 구하고 사또의 비밀 장부를 찾으면 될 것 같소.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인 김희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지요. 누구세요? 저, 만복입니다. 마님. 김희재는 강만복을 보자 얼른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네, 저는 무타라옵니다. 하지만 사또가 마님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말에 김희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만복의 팔을 잡았지요.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나도 이미 의심은 하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 부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녀 금단이 서재 문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강만복과 김희재는 박사또의 비밀 장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김희재의 도움으로 벽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장부와 문서들을 꺼냈지요. 이거면 되었습니다. 박사또가 그동안 받은 모든 뇌물과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기억력으로 모든 내용을 순식간에 기억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녀 금단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또가 포졸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시지요, 마님.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제 형이 있는 은신처로 가시죠. 그곳은 안전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정원을 가로질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박사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도적놈과 배신자를 잡아라. 강만복은 김희재의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포졸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말았지요. 세 사람은 포졸들에게 붙들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에서 의자에 꽁꽁 묶인 채 밤새도록 고문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 두목 강철산이 부하들을 이끌고 관하로 쳐들어왔습니다. 박사또, 이놈. 당장 나오거라. 검은 도적들의 함성이 관하를 뒤흔들었습니다. 두목 강철사는 말 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요. 포졸들은 도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또 박지수는 김희재를 인질로 잡고 뒷문으로 도주하려 했지요.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박사또. 김희재 마님을 놓아주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바보 행세하던 머슴이요. 도적놈이구나.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다. 부인 김희재는 박사또의 칼에 목이 눌린 채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만복, 조심해. 그는 미쳤어. 그때 두목 강철산이 말 타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다. 박사또, 이놈. 내 놈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이다. 사또 박지수는 검으로 김희재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는 죽는다. 강철산이 말에서 뛰어내려 검을 들고 박사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만복은 형의 의도를 깨닫고 급히 그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형, 안 됩니다. 강만복은 형의 검을 막으며 박사또와 김희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 살인으로 살인을 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두목 강철사는 완강한 동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형,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박사또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그러니 이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분노로 들끓었던 강철사는 동생 강만복의 말에 들었던 검을 내렸습니다. 내 말이 옳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고. 그 순간 박사또는 김희재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교 윤호가 이미 그 뒤에서 있었지요. 박사또, 당신은 이제 끝났소.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오. 그러니 그 검을 내려놓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다음 날부터 암행어사는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증인을 불러 박지수의 죄상을 들어보겠소. 강만복, 나오시오. 관아 대청 마루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암행어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또 박지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리고 머슴 강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강만복이라 하옵니다.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하며 박사또의 비리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만복은 박지수의 비리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날짜와 금액,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은 사건들, 무고한 백성들을 해친 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말했지요. 그 숫자만 해도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제가 바보 행세를 했기에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박사또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비리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또 박지수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박사또는 우리 마을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사옵니다. 저항하는 이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지요. 부인 김희재도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지요. 박지수는 전 부인을 독살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자입니다. 암행어사는 모든 증언을 듣고 난 후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박지수는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불법하게 모은 그의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만복과 김희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파직당한 박지수는 죄인의 복장으로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위험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유배지로 향하는 창살 있는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런 수모가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말이다. 이것이 다 그놈 때문이야. 그 바보 놈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두목 강철산이 말 타고 관아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수. 내 놈은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내 동생 만복에게 고마운 줄 알아라. 동생이 아니었다면 내 놈은 벌써 죽었을 것이야. 그렇게 사또 박지수는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 강철사는 억울한 사정을 알고 암행어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지요. 그리고 사또에게서 돌려받은 농지에서 부하들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의 관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머슴 강만복을 불렀지요. 그대의 이름이 강만복인가? 그렇습니다. 사또. 그대의 놀라운 기억력과 정의로운 행동은 암행어사를 통해 조정에까지 알려졌소. 그리고 임금님께서도 특별히 그대를 관아의 기록관으로 임명하셨소. 또한 그대의 신분을 면천하여 중인으로 삼으셨소. 그 말에 강만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관리들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한때 바보 취급했던 머슴이 이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포교 윤호가 다가와 강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미소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강 기록관. 그날 오후 해 질 무렵 김희재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지수의 아내가 아닌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요. 그때 기록관 강만복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소. 이제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길고 긴 포옹을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이제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당장 혼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 보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지요. 한편 강철사는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빼앗긴 땅을 돌려받아 부하들과 정착을 시작하였지요. 여보. 금단. 내 주머니 담배를 보지 못했소. 아, 담배 때 내가 빨래하면서 빼놨지요. 강철산과 금단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사또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한때 도적이 되었지만 사또 박지수가 없는 지금은 그저 선량한 농부였지요. 그렇게 사또 박지수가 유배를 떠나고 나니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지수의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관아는 생기가 넘쳐났지요. 기록관 강만복은 매일 아침 관아로 출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 기록관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참 평화롭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지요. 기록관 강만복은 퇴청하면 제일 먼저 김희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부인 김희재는 강가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인, 오늘도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강기록관 오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은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또의 탐욕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의 주변에는 아군은 없고 모두 적들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했지요. 그날 밤, 궁녀 소월은 매화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소월 언니,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소리를 낮추거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두 사람은 창고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바닥에 널빤지를 들어 올려 숨겨진 공간을 드러냈지요. 매화야, 너의 원수는 왕세자가 아니라 영의정 이학이야. 매화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열었지요. 나도 이학에게 가족을 잃었어. 내 오빠는 이학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켰다. 소월의 손이 떨리며 상자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매화는 문서를 받아들고 촛불 가까이 가져갔지요.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학의 도장과 필체로 된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지요. 매화 가문의 서찰을 위조하여 반역 증거로 만들 것, 증인 3명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케 할 것.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까? 그렇다. 이학은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영모 세력을 가짜로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가문도 희생되었지. 세자마마는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을 돕고 계신 것이지.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렇다면 제가 죽이려 했던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재빨리 문서를 숨기고 매화의 손을 잡았지요. 누군가 오는 것 같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 창고를 빠져나온 매화는 일부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취한 척을 했습니다. 소월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함께 연기했지요. 누구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매화는 일부러 해벌쭉 웃으며 경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요. 아이고, 나리. 저희가 몰래 술을 마시라 들켰네요. 제발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화는 일부러 경비병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하여 한 걸음 물러섰지요. 이 아이가 고향 생각에 너무 슬퍼해서 제가 몰래 술을 구해왔답니다. 용서해주세요. 자신도 가끔 고향 생각에 술을 마시던 경험이 있던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서 처소로 돌아가거라. 매화와 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왕세자를 죽이려 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결백을 알고 나니 너무너무 미안했고 죄송스러웠지요. 내 진짜 원수는 이학이었군. 이제 복수의 대상도 바뀌어야겠지? 매화는 소매 속에 숨겨둔 독약병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이학은 매우 위험한 자다. 그의 눈과 귀는 궁궐 곳곳에 있느니라.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약병을 다시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궁녀 매화는 영의정의 처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소매 속에 숨긴 독약병이 그녀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들어오라 하셨다. 매화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의정 이학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지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매화를 꿰뚫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이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매화가 고개를 들자 이학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지요. 네가 매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임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영의정의 말에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영의정이 알아챘기 때문이었지요. 놀랐느냐? 내 아버지의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 오만한 눈빛. 나는 잊을 수가 없었지? 이학은 매화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목이 잘리기 전에 가족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먼저 보게 했지. 특히 내 약혼자.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 매화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표정을 유지했지요. 소매 속 독약병을 꺼내 이학에게 넣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내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옵니까? 네가 왕세자를 제거하면 내 가문을 복권시켜 주겠다. 네가 다시 양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화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학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왕세자가 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특히 내 가문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어. 그가 성공하면 나는 물론이고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학은 서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매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매화 가문의 복권 명령서였지요. 이미 문서는 준비해 두었다. 왕세자만 제거하면 이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할 수 있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와 신분의 회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녀는 이학의 제안을 고려하는 척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 거라.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으니 3일 안에 답을 가져오거라. 매화는 이학의 처소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매화야,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 매화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지요. 세자마마, 잠시 청소하느라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내 얼굴이 창백하구나.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냐? 도윤은 매화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쉬어라. 매화는 도윤이 지나간 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학에 대한 분노와 도윤에 대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요. 소매 속의 독약병이 그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이학은 나를 이용해 도윤세자를 제거하려 하는군.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학에게 복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매화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궁녀 연화가 갑자기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매화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야. 궁녀 매화는 빨래를 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되어 보였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궁녀 연화는 주변을 살피더니 매화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영의정 대감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보았어. 그런데 매화야, 그것은 너의 가문에 관한 것이었어. 매화의 두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학 대감이 너의 가문을 모함한 증거야? 그리고 세자마마를 해치려는 계획도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 지금은 너무 위험해. 연화는 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요. 언니,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제발. 이미 늦었어. 내가 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내일 밤 북쪽 담장 옆 창고에서 만나자. 그때 모든 것을 알려줄게. 연하는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놀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연하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런데 갑자기 정원 너머에서 낮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요. 아니, 그런데 매화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하가 이하게 부하로 보이는 사내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이었지요. 매화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령이다. 네가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소. 연하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다 빠르게 사라졌지요. 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매화의 온몸이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하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았지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궁녀연하를 발견했사옵니다. 누군가 해친 것 같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하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영의정 이학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잠시 바라보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지요. 불행한 일이구나. 아마도 궁녀가 남자를 몰래 만나다 벌을 받은 것 같다. 매화는 이학의 냉혹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화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강산이 준 독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도윤세자는 그는 무고하다. 매화는 결심한 듯 독약병을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복수하리라. 도윤세자와 함께 이학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다. 매화는 연화가 언급한 북쪽 담장 옆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연화가 발견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오늘 밤 그 창고 주변을 찾아봐야겠어. 연하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날 밤, 궁녀 매화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죽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비밀을 간직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때 문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놀라 문을 열었지요. 세자마마께서 너를 후원으로 부르셨다. 지금 바로 가보아라. 매화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소월을 따라 나섰습니다. 왕세자 도윤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매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왔구나. 밤늦게 불러 미안하다. 세자마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도윤은 매화꽃 한 송이를 따서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매화의 손을 스쳤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봄꽃이 피는 모습이 너와 같구나. 조용히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지. 매화는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 긴장했습니다. 세자마마, 이 천한 계집은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내 눈빛에서 나는 고귀한 영혼을 봤다. 도윤은 매화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달빛 속의 매화는 도윤의 숨결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매화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지요. 나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마마. 꽃은 피었다가도 지는 법입니다. 저와 세자마마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옵니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았지요. 그래도 꽃이 피는 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의 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도윤은 매화의 뺨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궁녀매화는 도윤의 침소로 차를 가져가던 중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쪽 마을 좁은 골목에 자객들을 배치하라. 세자가 변방 시차를 위해 그곳을 지나는 순간이 우리의 기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기둥 뒤로 숨겼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자가 지나갈 길목마다 우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학이 도윤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설치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매화는 성박 낡은 주막에서 강산을 만났습니다. 내가 세자를 구하겠소? 우리의 목표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진짜 원수는 이학입니다. 세자마마는 무고하십니다. 강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매화의 목에 단검을 겨누었지요. 내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적이다. 매화는 단검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소. 왕세자 도윤의 목숨은 구해주십시오. 그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학이 우리 모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화는 소월에게서 받은 증거 문서를 강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산의 손이 떨렸지요.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학은 당신의 가족도 제 가족도 모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강산은 단검을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지요. 설사 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늦었다. 내일 아침이면 세자는 출발할 것이다. 그날 밤, 매화는 마구간으로 몰래 가서 도윤이 타야 할 말의 먹이에 특별한 약초를 섞었습니다. 그 약초는 말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배를 아프게 하는 약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타야 할 말이 갑자기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제까지 멀쩡하던 말이 세자마마, 다른 말로 바꾸면 됩니다. 출발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매화가 준비한 왕실 무당이 나타나 불길한 징조를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변방 시찰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학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어렸지요. 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학의 분노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궁녀 매화는 병풍에 서서 긴장된 눈빛으로 연회장을 살폈습니다. 왕이 주최한 특별연회에 도윤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매화는 왕세자 도윤의 차를 따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학이 그녀를 유독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지요. 매화는 도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도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자마마,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매화야. 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의정 이학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경비병들이 따라왔지요. 세자 저하, 아주 중대한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이 여종이 역적의 딸로 세자마마를 해치려 합니다.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유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화가 어찌? 이 여인은 매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로 복수를 위해 궁에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독약과 세자를 해치려는 문서를 발견했사옵니다. 이학은 증거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매화는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세자마마. 제 신분은 사실이나 세자마마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옵니다. 왕세자 도유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정말 매화 가문의 딸이었느냐?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네, 세자마마. 하지만 이제는 세자마마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화를 변호하려 했지요. 이 일은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매화를 내 책임 하에 두겠소. 이학은 도윤의 말을 무시하고 연회장으로 돌아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역적의 딸이 세자마마를 해치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자마마께서 이미 그녀와 정분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세자? 도윤은 아버지 임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 이는 오해이옵니다. 폐하, 세자께서 역적의 딸과 사통하며 반역을 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모입니다. 이학은 조작된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지요. 둘 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 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요. 경비병들이 매화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이학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매화는 절망 속에서도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매화와 도윤은 나란히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쇠창살만이 놓여 있었지요. 네가 정말 매화 가문의 딸이었구나. 도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매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세자마마.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왔으나 세자마마의 진심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다오. 내가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 왜 나를 해치려 했는지.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지요. 궁녀 매화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나머지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그녀의 감옥 앞에 다가왔지요. 그는 낡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귀족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매화 가문의 딸이구나. 너의 눈빛이 너의 아버지와 똑같다. 매화는 놀라서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어찌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나는 윤호라 하네. 한때는 대감이었으나 지금은 이학의 모함으로 이곳에 갇힌 죄인일 뿐이지. 내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기였다네. 내 아버지와 현왕은 젊은 시절 생사를 함께한 절친한 버디였다. 그들은 함께 전장에 나가 서로의 목숨을 구했지. 매화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가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었지요. 왕이 왕세자였을 때 내 아버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다네. 내 아버지가 왕에게 선물한 매와 그림이 아직도 왕의 침소에 걸려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살당했사옵니까? 윤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지요. 이야기 두 사람의 우정을 질투했기 때문이지. 그는 내 아버지를 모함했고 왕도 이약에게 속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때 이약은 나도 모함하여 이곳에 가두고 말았지. 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는 소매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이것이 그 증거야. 내가 숨겨둔 옥새 도장이 찍힌 비밀 문서의 위치가 적혀있네. 그것은 궁 후원 북쪽 은행나무 아래 묻혀있지.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야기 내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와 왕의 직인이 있네? 왕이 속았다는 증거지. 그런데 도윤이 깨어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세자 저하, 모두 사실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약의 관계에 속아 오랜 벗을 배신하셨지요. 도윤은 창살 너머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매화야,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된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궁녀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세자마마, 이제 제 복수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간수가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윤호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열쇠를 들고 매화와 도윤의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매화와 도윤은 재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윤호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어둠 속을 달렸지요. 궁녀 매화와 왕세자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숲속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자 세현과 결사대장 강산이 있었습니다. 형님, 무사하셨군요. 세연아, 내가 어찌 여기에... 제 충직한 시종이 이약의 밀명을 받고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세현은 소매 속에서 서찰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읽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도윤을 제거한 후 세연마저 제거하라.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이약의 음모를 밝히고 진실을 아바마마께 알리는 것이다. 그날 새벽, 궁녀 매화와 왕세자 도윤은 은행나무 아래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윤 대감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와 도윤은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이 지나간 후 그들은 다시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도윤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드디어 찾았다. 도윤이 상자 속 문서를 펼치자 왕의 옥새와 이학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이것이 바로 이학이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매화 가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문서이지요. 이약이 내 아버지의 글을 위조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한 증거다. 그리고 이 문서로 아바마마도 속였다는 증거다. 한편 영의정 이학은 왕 앞에서 도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폐하, 세자와 역적의 딸이 탈옥했다는 것은 그들의 반역 혐의를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세자의 지위를 박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의 문이 열리며 매화와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세현과 강산이 따랐지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지요. 이 문서는 이야기 매화 가문을 모함하고 아버지를 속인 증거입니다. 매화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거짓말이요. 저것은 위조된 문서일 뿐입니다. 이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어렸지요. 강산이 재빨리 나서서 이학을 막았습니다. 그때 궁녀매화가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임금의 옥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의 직인도 있지요. 이학은 권력을 위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왕은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야, 영의정 이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하. 이는 모두 왕실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아버지는 폐하의 권위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었지요. 왕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 다물라. 네가 나를 속이고 내 가장 소중한 벗을 죽게 했다는 말이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매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내가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었던가? 내 오랜 벗을. 왕은 다시 이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야. 너는 이제 관직을 박탈하고 반역죄로 처벌될 것이다. 경비병들이 이학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표정으로 바락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지요. 왕은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내 아버지는 내 가장 소중한 벗이었다. 내가 속았다. 이제라도 너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마. 궁녀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이제부터 너는 양반 매화로서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될 것이다. 양반 매화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양반 매화는 후원의 연못가에 홀로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제 여종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소월이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이제 궁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매화를 위해 가끔 궁을 방문했지요. 매화야,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어? 소월 언니. 꽃이 너무 높은 가지에 피면 바람에 쉽게 꺾이는 법이지요. 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윤세자와의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소월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장벽도 넘어서는 법이라오. 임금께서 세자비는 정치적 혼인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역적의 딸이 아니라 해도 저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고아 신세이니. 소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세자 도윤이 후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매화야, 너를 찾고 있었다.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금 아바마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우리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지. 어떻게 되었나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아바마마께서는 세자비는 정치적 혼인이라며 거절하셨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버지께서 매화의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우정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날 밤 왕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과 매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왕의 눈에는 갈등과 고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세자. 내가 깊이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대비마마와 중전과도 충분히 의논을 했단다. 매화의 아버지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하거라.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매화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왕은 매화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매화야, 내 아버지는 내게 소중한 버디였다. 이제 너는 도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다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제 목숨을 다해 세자마마를 보필하겠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후, 궁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자빈이 된 매화는 화려한 복장으로 궁 안에 들어섰지요. 왕세자 도윤은 아름다운 매화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혼례식에는 강산, 왕자 세현, 소월이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절망 속에서도 매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요. 비록 복수의 대상은 바뀌었지만